12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우리 딸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여름 서울 근교의 작은 산사에 중년 남자가 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김진우는 올해 52살.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습관처럼 가방 속 도시락을 만져봤어요. 진우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가 있었죠. 12년 전 오늘 그의 아내 박소연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이후 진우는 매년 같은 날 이 절을 찾아 아내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한 진우는 신발을 정갈하게 벗어놓고 마당을 건넜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평소 앉던 자리, 대웅전 오른쪽 구석진 곳에 무릎을 꿇었죠. 소연아, 올해도 왔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진우는 묵주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12년간 쌓인 그리움 같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몇몇 신도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진우는 늘 그날을 떠올렸어요. 12년 전 그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진우는 지각할까봐 조급해하며 소연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정신 좀 차려. 맨날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 다신 늦잠 자지 마. 그게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살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녀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진우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화재로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딸 유진이는 겨우 13살이었고 아버지마저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 진우는 매년 이 절을 찾았어요.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이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밀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소연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진우의 시선이 법당 뒤편에 머물렀어요. 복도 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스님 한 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숨을 삼켰어요. 회색 장삼자락 아래로 보이는 하얀 고무신, 작고 구부러진 어깨, 그리고 오른손으로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습관. 소연이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진우는 무릎을 반쯤 세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이젠 진짜 내가 미쳐가는 거야. 사람 그림자까지 아내로 보이다니.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소연이 걸음걸이와 똑같았고 무엇보다 그 습관.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그 습관은 소연만의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이미 스님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니야, 분명 착각이야. 소연이는 12년 전에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진우는 법당을 나와 절마당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스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마당 한편에서 나무에 물을 주는 젊은 스님을 발견한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방금 전에 법당 뒤쪽으로 지나가신 스님이 계시던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젊은 스님은 물 뿌리개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 무심 스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몇 년 전에 이곳에 오셨는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거든요. 무심 스님이라. 진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분, 어디서 오셨는지 아시나요? 젊은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다만 처음 오셨을 때 많이 아파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성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우를 딸 유진이가 반겼어요. 25살이 된 유진이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절에 다녀오셨어요? 응, 그런데 유진아.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오늘 절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유진이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스님 중에 뒷모습이 엄마랑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12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그냥 비슷해 보인 거겠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진우는 말을 멈췄어요. 딸에게 자신의 혼란을 모두 털어놓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의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고 그녀가 즐겨 입던 옷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연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졌죠. 특히 유진이가 어머니를 닮아갈 때마다 그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그 스님 때문에 계속 생각나시는 거죠? 유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같이 가볼까요? 그 절에 말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제안이 조금 의외였거든요. 너도 궁금하니?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딸은 함께 절로 향했어요. 진우의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절 마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법당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하지만 어제 봤던 그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혹시 그분이 계신 곳을 물어볼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이가 종무소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유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무심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 오신 게 정확히 12년 전이래요.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12년 전이라고. 네, 그것도 7월 15일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바로 소연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7월 15일. 그 날짜가 진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유진이도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아빠, 설마 정말로. 진우는 말없이 절 마당을 바라봤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아내가 살아있을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종무소에서 나온 젊은 스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무심 스님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제가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아서요. 혹시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젊은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심 스님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다만 가끔 혼자서 뭔가를 중얼거리시는 걸 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진우와 유진이가 동시에 긴장했어요. 누구 이름을요? 유진이, 진우. 그런 이름들을 부르시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유진이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진우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진우. 그건 분명히 자신과 딸의 이름이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산 위 암자에 계세요.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하시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녀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 날짜, 이름들. 그런데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신 걸까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찾으려고 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진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소연이라면 분명 가족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닐까? 유진이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재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서 기억 상실이 온 거라면 그럼 우리를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설명이 돼요.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화재로 인한 뇌 손상, 기억 상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어 절에서 보호받게 된 것까지. 아빠, 우리 확인해 봐야 해요. 12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12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문기사, 소방서 보고서,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빠,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 당시 신문기사를 보니까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이 2명이었대요.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나와 있어요. 진우가 딸 옆으로 다가갔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니? 그게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신원미상으로 처리됐다고만 나와 있어요. 신원미상?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나 연고자를 찾지 못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유진이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어요. 그러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당시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 환자가 실종 신고된 박소연 씨와 외모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을까? 당시 담당 경찰관이 화상으로 인한 외모 변화가 심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시신 확인을 거부하셨다고도 나와 있고요. 진우는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12년 전 그날 경찰이 시신 확인을 요청했을 때 그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재로 심하게 손상된 아내의 모습을 차마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때 내가 직접 확인했다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도 충격이 너무 컸을 테니까요. 유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무심 스님이 정말 엄마인지. 어떻게?
유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물건이 있잖아요. 목걸이 말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항상 차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진우가 선물한 것이었죠. 그 목걸이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무심 스님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면 진우와 유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녀는 다시 절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주지 스님을 만나 무심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심 스님은 외부인과의 만남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데요. 주지 스님이 난색을 표했어요. 저희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지 스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무심 스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면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소연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12년 전에 그 웃는 얼굴이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너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한편 유진이는 방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진, 편지, 그리고 그 십자가 목걸이의 사진까지. 내일이면 12년간의 궁금증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상위 암자에서는 무심 스님이 촛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내일 만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와 유진이는 절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 십자가 목걸이 사진을 몇 번이나 만져봤어요. 주지 스님이 나타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심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너무 놀라게 하지는 마세요. 그분은 마음이 여린 분이시거든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진우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12년 만에 아내를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팔을 꽉 붙잡고 걸었어요. 작고 소박한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당 한편에서 한 스님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진우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스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삭발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박소연이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당신, 정말 소연이 맞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무심 스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심입니다.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진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 애쓰고 있었죠. 엄마, 저예요. 유진이요. 기억 안 나세요? 무심 스님은 유진이를 바라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죄송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12년 전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진우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정말로 기억상실이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녀는 자신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나야. 진우야. 당신 남편이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유진이야. 진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12년 전에 화재 사고를 당했고 우리는 그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무심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화재 사고.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꿈에서 자주 불길을 봐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사진 속에는 어린 유진이와 진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이가 있었어요. 무심 스님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왠지 익숙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이거 기억나? 우리 결혼 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목걸이야. 당신이 항상 차고 다녔던. 그 순간 무심 스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에이, 이거요? 그녀의 승복안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2년 전 그날부터 계속 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우와 유진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무심 스님은 분명히 박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당신이구나. 정말로. 진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무심 스님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저는 스님이에요. 과거의 일은 모두 놓았어요. 왜요? 왜 우리를 기억하려 하지 않으세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무심 스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억들이 너무 아파서. 그 말에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소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아침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그날 아침의 기억이 무심 스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의 차가운 말들,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화재. 그 기억들 때문에 저는 죽는 게 나았을 거예요. 무심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설령 기억을 잃으셨다 해도. 유진이의 질문에 무심 스님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억들이 너무 아팠어요.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들이. 그건 오해예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그날 아침의 일은,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무심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한 몸이에요. 그 말에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는 12년 동안 엄마가 그리웠어요. 아빠도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셨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나요? 무심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대체 왜요? 진우가 간절히 물었어요. 무심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화재는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다가 깜빡해서. 그 때문에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우와 유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요. 소연아, 그건 사고였잖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부주의 때문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저는 그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 무심 스님이 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무심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무심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진우와 유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2년 만에 만난 가족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 그 안타까움이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진우는 말을 잃었어요. 소연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빠,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유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진우는 딸을 바라봤어요. 성숙해진 유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소연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의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날 화재가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유진이의 말에 진우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가족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12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산위 암자에서는 무심 스님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만난 두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딸이라고 했던 그 아이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12년 동안 잊으려 했던 가족의 사랑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12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보고서, 신문기사, 심지어 부검 결과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아빠 밤새 안 주무셨어요? 유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어요. 응,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여기 좀 봐. 진우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재 원인에 대한 소방서 최종 보고서야. 가스레인지 과열이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가스 회사 점검 기록을 보면 그날 그 지역에 가스 압력 이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유진이가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럼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그날 오전 진우는 당시 화재 현장을 담당했던 소방관을 찾아갔어요. 퇴직한 지 오래된 그는 작은 카페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12년 전 일을 왜 다시 묻는 건가요? 그날 화재로 제 아내가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소방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화재 말이군요. 사실 당시에도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이요? 화재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단순히 요리 중 실수로 일어난 화재치고는 말이죠. 그리고 그날 그 지역 가스 압력이 평소보다 높았거든요. 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아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가스 압력 이상이 원인이라면 누구 잘못도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을 거예요. 한편 유진이는 당시 피해를 입은 이웃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녀는 할머니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전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연락드린 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갑자기 왜? 사실 제 어머니가 그날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님을 탓한 적이 없어요. 예? 유진이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12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어머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할머니 혼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진우와 유진이는 다시 만났어요. 각자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는 12년 동안 죄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이 사실들을 엄마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럼 엄마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심 스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했거든요. 주지 스님을 통해 전달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해. 그래야 진심이 전해질 거야. 진우는 결심했어요. 무심 스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녀는 다시 산을 올랐어요. 암자 근처에서 밤을 새우며 무심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여름밤이었지만 표고가 높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가져온 담요로 딸을 감싸주었어요. 아빠 추우시죠? 이거 같이 덮어요. 괜찮다. 너나 따뜻하게 해. 새벽이 되자 암자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무심 스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유진이는 조용히 암자 마당으로 다가갔어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12년 전 소연이 함께 절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소연이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었죠. 기도가 끝난 후 무심 스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소연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를 말이야. 무심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화재는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가스 압력 이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고요. 무심 스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우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여기 봐요. 당시 소방서 보고서와 가스회사 점검 기록이에요. 그날 그 지역에 가스 압력 이상이 있었어요. 무심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가족들도 당신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덧붙였어요. 할머니를 구하려다 다치신 거라고, 그래서 고마워한다고 하셨어요. 무심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정말이야. 소연아, 당신은 12년 동안 죄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야. 진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하지만 무심 스님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미 스님이에요. 속세의 인연을 끊었어요.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12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온 것도 우리와의 인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거잖아요. 무심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마음속에서 세상의 소연이와 수행자 무심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진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소연이든 무심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날 이후 무심 스님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12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한편 진우와 유진이는 매일 산 아래에서 기다렸어요.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조금씩 무심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무심 스님이 처음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작은 제안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암자 안은 고요했어요. 작은 평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심 스님이 직접 우린 차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죠. 그 향기가 진우에게는 12년 전 소연이 내려주던 차 맛을 떠올리게 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차를 좋아하셨나요? 무심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2년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차향과 함께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응, 소연이는 이런 은은한 차를 좋아했어. 특히 국화차를 즐겨 마셨지. 진우의 대답에 무심 스님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국화차. 왜인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 저 어릴 때 아프면 항상 국화차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마에 손을 올려주시며 괜찮다고 하셨죠. 유진이의 말에 무심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희미하지만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빠가 일로 늦을 때마다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소연아, 내가 미안해. 그때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집안일을 다 당신한테 맡겼지. 무심 스님은 차잔을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정말 제 남편이었나요? 느낌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우리는 7년을 함께 살았어. 유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쭉. 7년. 그럼 저희는 어떻게 만났나요? 진우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어. 당신이 심리학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옆자리에 앉았지. 그때 당신이 연필을 떨어뜨렸고 내가 주워줬던 게 첫 만남이었어. 무심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요.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보다 엄마가 1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무심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이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됐죠.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메었어요. 아내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을 때 자신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절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사회복지사분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신원을 찾을 수 없고 갈 곳도 없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절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기도를 할 때면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님의 길을 선택하게 됐죠. 하지만 정말 평온했나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심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기억은 없었지만 계속 뭔가가 그리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손을 내밀곤 했죠. 그게 바로 우리였던 거네요. 특히 아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구나.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무심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하지만 무심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미 출가한 몸이에요.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시잖아요. 유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스님이 되셨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심 스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왔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환속한다면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또 어떻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진우가 말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에요. 무심 스님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수행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순 없어요. 진우와 유진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12년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계속 기다릴 테니까요. 그날 밤 무심 스님은 잠들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말했어요. 수행자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세속의 욕망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외쳤어요. 가족이 그리웠다고, 딸을 품에 안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주지 스님이 무심 스님을 찾아왔어요.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더군요. 혹시 어제 온 그분들 때문인가요? 무심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만약 출가 전에 가족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각자의 인연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정한 수행은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이요? 네, 괴로움에서 도망치려고 출가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마주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죠. 그 말이 무심 스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혹시 자신이 지난 12년 동안 도망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산 아래에서는 진우와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마음을 바꿔주실까요? 유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분명히 바꿔주실 거야. 소연이는 원래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진우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무심 스님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 무심 스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심 스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무심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무심 스님의 말에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2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다시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왜요? 대체 왜 그러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의 죄책감을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무심 스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딸의 눈물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거든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다른 길이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우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12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잠들었고 유진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심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유진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12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아세요? 엄마가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버이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냐고요. 유진이의 절규에 무심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겪었을 상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진우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12년 만에 만난 엄마가 우리를 또 버린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요. 무심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12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예요. 스님이 되셨든 기억을 잃으셨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여전히 국화차를 좋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세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심 스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를 잊고 사세요. 그 말을 남기고 무심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유진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진우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12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녀는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고 진우는 거실에서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소연아? 살아있는 게 차라리 고통이야. 다음 날부터 유진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다시 버림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야위어 갔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다시 가봐요. 어디를? 저리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진우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녀는 다시 산을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체념보다는 분노와 절망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암자에 도착하자 무심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무심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그리워하셨다면서 정작 우리가 찾아오니까 도망치시는 거예요? 유진이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를 그리워한 건 거짓말이었나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신 것도 가짜였나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스님이 된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죄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버리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가족이 아플 때는 외면하는 게 죄라고요. 무심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떠나고. 이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유진이의 말에 무심 스님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소연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기 싫은 거야? 무심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왜? 두려워서요. 12년 동안 없던 엄마가,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진우와 유진이는 그제야 무심 스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무도 예전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2년의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무심 스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날 무심 스님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12년간 쌓아온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환속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에서 12년을 살았는데. 그건 우리가 도와줄게요. 주지 스님과도 상의해보고 절차도 알아볼게요.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무심 스님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12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심 스님은 잠들 수 없었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실제로 환속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12년간 몸담았던 절과 동료 스님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심 스님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가장 어려운 대화가 될 것 같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제 그분들과 만나고 나서 결정을 내리셨나 보군요. 네. 저는 환속하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하셨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주지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런 감정 중 하나고요. 무심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2년 동안 함께 지낸 분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억지로 참고 있던 마음을 풀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절의 모든 스님들이 법당에 모였어요. 무심 스님이 환속 의사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선 그녀를 향해 따뜻한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1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심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선배 스님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무심 스님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역시 무심 스님이 12년 동안 무언가를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무심 스님은 마지막으로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이 공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있던 그녀에게 12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혼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유진이가 절에 도착했어요. 무심 스님이 환속하는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나와 그들을 맞았어요. 오늘부터 무심 스님은 다시 박소연 씨가 되십니다. 잘 돌봐주세요. 그 순간 암자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스님의 회색 승복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은 박소연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되찾은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소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님이 아닌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엄마. 유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와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색하네요. 12년 만에 이런 옷을 입으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유진이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12년 만에 재회가 현실이 되니 오히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잠시 주저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요? 응, 12년 전과 똑같아. 당신 방도 그대로 두었어. 진우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소파 위에 놓인 쿠션,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었어요.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거든. 진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이가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방이에요. 아빠가 매일 정리해 두셨어요. 방문을 열자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장대 위에는 자신이 즐겨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12년 전 옷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진우의 대답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유진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진우와 유진이가 소연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했어요. 소연이 직접 만든 간단한 국수였지만 12년 만에 함께하는 가족의 식사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고야. 역시 소연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엄마, 저 이 맛 기억해요.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끓여주신 그 맛이에요. 유진이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산속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었어요. 추워? 아니에요. 그냥 꿈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소연은 진우를 바라봤어요. 12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당연한 일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그 순간 유진이가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응, 정말 가족이야.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12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아오는 아침, 김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소연아, 커피 마실래? 진우의 목소리에 안방에서 소연이 나왔어요. 한복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요? 아직 자고 있어. 어제 늦게까지 논문 쓴다고 했잖아. 소연은 커피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12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거든요. 숟가락을 어디에 두었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심지어 리모컨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유진이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작은 실수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다시 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그런 흔들림을 잡아주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안아주셨죠. 당연하지. 그릇 하나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이 가족이 정말 자신의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유진이에게서 나타났어요. 12년 동안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란 그녀에게 소연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녀가 되어갔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가 부시시한 머리로 나타났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논문은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끝나가요.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는 어머니가 돌아온 후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 집중력도 좋아졌거든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후에 상담센터에 가야 해. 소연은 3개월 전부터 지역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12년간의 경험을 살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상담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12년간의 공백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상담사가 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소연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거든요. 그날 오후 소연이 상담센터에서 돌아왔을 때 진우와 유진이가 특별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와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이 엄마가 집에 돌아온 지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념일을 챙기고 싶었어.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어봐. 소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리고 자신이 더욱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를 말이에요.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소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6개월 동안의 변화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리. 유진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예전에는 아빠랑 둘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제야 진짜 집 같아.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12년간의 방황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만약 그때 절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소연의 질문에 진우와 유진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후회할 뻔했을 거야. 평생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진우가 대답했어요. 엄마도 우리도 다 불행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맞아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소연은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일도 점점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소연을 찾았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상담센터를 찾아왔어요. 5년 전 실종된 아내를 찾고 있다는 사람이었죠. 선생님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성의 간절한 눈빛에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의 봄 소연은 정식으로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받던 날 진우와 유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요, 소연 상담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12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다. 절에서의 1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꽃들처럼 김진우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12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어떤 시간과 거리도 그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김진우 가족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2년을 기다린 사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